자, 시작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열린시민뉴스 목요 시간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정현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예, 최 교수님 오늘 그 부산과 서울에서 지금 원격으로 줌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네,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고 잘 느끼죠. 예. 예, 저희가 지금 서울 스튜디오에서 지금 동시 접속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 주제가 어떻게 되죠? 오늘 주제는 우리가 보통 정부의 3권이라는 게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 그 3권은 서로 견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 3권이 똘똘 뭉쳐가지고 시민들을 이게 노예로 부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의 상권은 서로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상권이 똘똘 뭉쳐가지고 시민들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보게 되면은 뭐 한국의 그 상권 분리과 관련해서 사법 신뢰도는 전 세계 167개국 중에 155위라고 지금 나올 정도로 네, 그렇죠. 거의 뭐 이미 사법 신뢰도는 뭐 땅에 떨어졌고 이번에 네. 윤석열이가 지금 김명수 뭐 저기 그 대법관이라든지 대법원장이라든지 그거 알기는 뭐 완전히 개 호러로 보고 있고 바이든 날리면 하면서 뭐 대한민국 국회 이 개새끼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지금 뭐 아주 안중에 높죠. 그러니까 이 오로지 행정권을 지금 대통령 그 하나 그 잡은 것 같고 입법부하고 사법부는 그냥 아예 자기 그 손톱 때만큼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데 윤석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면 윤석열만 사라지면 그렇지 않아질 텐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윤석열 그러니까 지금 167개국 가운데서 우리가 155위를 했고요. 끝에서 10번째, 11번째예요. 뿐이 아니라 OECD 국가, 유럽 국가 중에서는 뭐 40여 개국이 있는데 거의 꼴찌예요. 꼴찌. 그래서 이런 통계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제가 알기로 2005년도부터 2015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2000년 초부터 그렇죠. OECD에서는 꼴찌. 거의 꼴찌에서 2등 하다가 예. 2019년도에서 OECD 그 35개 중에서 꼴찌가 됐어요. 지금 그렇죠. OECD에서는 그러니까 꼴찌라는 거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사법 그렇죠. 신뢰도가 꼴찌인 거예요. 예, 최근에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에요. 윤석열하고 좀 각을 세웠던 사람인데요. 그 이성윤이 그 오마이 TV라는 거 아시죠? 거기서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과 인간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검찰 얘기를 하고 인간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성윤이 전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분노한다. 분노한다. 윤석열은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검찰 조직을 제물로 팔아먹었다. 이렇게 검찰 조직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검찰 조직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성윤이 말하기를 인간 윤석열에 관련해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중학교 2학년생 같다. 그리고 윤석열의 그 혐의와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났는데요. 그 1심 판결대로라면 굉장한 비리, 중대 비위자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큰 잘못,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음, 오마이 TV에서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런데 이번 그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음. 윤석열, 이성윤은 윤석열이 검찰 조직을 팔아먹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음. 팔아먹었다라는 것은 검찰의 폐해가 윤석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검찰은 원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까발려서 사람들이 모두 알도록 했다. 이런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성윤이 윤석열은 검찰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검찰을 팔아먹은 것과 무관하게 팔아먹든 팔아먹지 않든 검찰의 비리, 그 조직이 갖는 여러 가지 폐해는 수정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성윤은 어,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다시, 원래 잠깐만요. 다시 이제. 네, 그러니까 이성윤은 네, 검찰 조직을 팔아먹은 게 지금 그 자기가 이 가슴이 아픈 거지. 예, 예, 나라의 그 이 상권 불리기 팔아먹거나 검찰권을 이용을 해서 여타 예를 들면 인권을 갖다 유리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자기 그 검찰의 응, 검찰의 그 이 지속 가능성에 치부, 대해서 그것만 예, 걱정하는 거죠. 이 똑같은 그러니까 놈이죠, 이거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할 때 음, 이성윤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어요. 음, 그래서 윤석열과 대립을 했는데 다소간에 대립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성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이성윤은 윤석열에 대항을 했지만 검찰 조직이 어떤 폐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반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 왜냐하면 그렇죠. 이성윤이 가슴 네, 네. 아파하는 것은 검찰 조직 치부가 드러난 데 대해서 이것을 윤석열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검찰 조직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윤석열과 무관하게 검찰 조직이 갖는 폐해는 언젠가는 고쳐야 될 고쳐야 될, 우리가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관료 기구가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조직으로 존재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검찰 조직 자체가 이미 이제 이 옛날로 치면은 고려 때 무신 정권처럼 거의 이제 장악된 이런 상태인데, 네. 지금 이제 어떻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상권 분립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바로 그건데요. 음, 입법과 행정과 사법부가 서로 견제를 하지 않고 이게 똘똘 뭉쳐 있고 뿐이 아니라 음, 사법부 내에서도 음, 검찰이 있고 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으면 서로가 견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다. 이런 구조에서 서로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 한국의 사법 신뢰도가 세계 167개국 가운데서 155위를 하고 있다는 그 것이죠.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죠? 그 그 자료는 자료가요, 음, 예, 제가 알기로, 영국의 예, 그, 싱크탱크는, 사고를
저장하는 어떤 그 아이디어 뱅크 이런 거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라는 음, 데서 2023년 번영지수라는 음, 것을 발표를 했어요. 음. 거기서 나왔던 거기에서 얘기인데, 나온 그러니까 통계예요. 167기에서 155라는 얘기는 거의 뭐 북한 수준도 옳지. 안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근데 나도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우리 최재한 교수도 그렇고 나도 그렇지만은 이 사법 피해자들로서 지금 요새 예, 느끼는 걸 보게 예. 되면 우리나라의 그렇습니다.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져서 자, 최근에 저는 이제 가짜 체포영장도 보고 네. 가짜 그 영장 판사하고 검사 또는 그 경찰까지 그 음, 관련이 돼서 그 영장을 갖다가 가짜 영장을 만들어 갖고서 짜고, 영신회국하는 예, 이런 예. 문제까지 권력끼리 짜고 하는 거. 이런 그러니까 거의 뭐 문명 국가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저새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보지만 전상화 변호사가 음, 계란으로 바위 깨는 변호사라는 음, 자칭 음,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판사들이 입법기구도 아니면서 자기네들이 판례를 통해서 면책, 지금 오늘 그거 얘기하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음. 면책을 해서 잘못 판결해도 벌을 받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거요. 제가 알기로 5년, 6년, 그 전부터 떠들었겠지만 제가 알기로 6년이 되는데 입법부에서는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각 의원들 앞에 이메일을 막 보내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법부에서 불법으로 판례를 통해서 입법 효과를 거두는데도 입법부인 국회에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권이 똘똘 뭉쳐 있다. 그렇죠. 그런 완전히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관여하지 않고 사법부는 지금 김명수가 또는 아니면 그 사법부 판사들이 검찰 네. 권력에 막 휘둘리는 것처럼 그 뭐 쟤네들이 네. 죄가 많아서 그런지 그냥 꼼짝 못 하잖아요. 검찰들이 꼼짝 캐비넷 안에 어 판사들 이른바, 그 신상 기록이 검찰 캐비넷에 다 있다 보니까 예, 판사들이 그 검사 새끼들을 하나도 이제 저기 약점이 잡혀서, 약점이 잡혀갖고 지금 막 덜덜 떨고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 새끼들이나 검사 새끼들이나 예, 그러니까 판사 예, 검사라고 하지 그렇게도 않습니까? 예. 예, 예. 김명수라 그러면 자기 공간을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여가지고 짓고 이랬다는 소문이 듣기는데, 거기에 잡혀서 그런가? 그것도 어쨌든, 잡히지. 예, 예. 하여간 약점 없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캐비넷 안에 막 자료가 많아가지고 꼼짝을 못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권이 견제가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검찰의 적폐가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겠습니다만, 번이 눈 뜨고 있는 사람 코베가는 세상이에요. 노무현 정부 말기 2007년입니다. 2007년에 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한 거예요. 그 개정을 하면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악이 됐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2007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는데 그게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2008년 1월 달부터는 이명박이 들어섰을 때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 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에 통과된 것이었어요. 뭐냐면 2007년까지만 해도 검사가 억울하게 이것을 불기소했다. 그러면 이 범죄를 고소나 고발한 사람은 화가 나잖아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건데 왜 검사가 기소를 안 해주지? 불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니까 재판소를 가요. 그 재판소에 가서 판사님, 이거요, 분명히 죄가 되는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해줘요.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게 재정 음, 신청을 합니다. 음, 그러면 판, 법원에서는 재정 신청이 들어오면 판사가 죄가 되는데 기소를 안 해? 한번 보자 해가지고 재정 심리라는 것을 합니다. 음, 그런데 이 판사도
이 검사하고 짰는지 이게 각하를 하거나 기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법원도 별 수 없네 해서 2007년까지는 법원의 재정 심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이 재정 심리에 대한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금지를 시키고 법원의 재정 심리를 거친 것은 헌법재판소에 오지 못하도록 헌법소원을 금지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판사하고 검사가 짜기만 하면 죄가 되는 것도 기소도 안 해주고 억울해도 재정 신청만 끝나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검사들이 더욱더 기고만장해서 검사와 판사가 서로 견제가 되지 않고 서로 짜고서 죄가 되는 것도 기소를 안 해주고 재정심내도 막 기각이나 각하를 해버리고 그래서 이 민초만 억울하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뭐 날이 그러니까 갈수록 법이 그러니까 더 불기소도 문제지만 음, 지금 기소 자체가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한 번도 판례가 예? 예를 들면 억울하게 재판이 됐어. 예를 들면 뭐 증거가 조작이 된 게 명백히 드러났어. 이거 기소를 취소해야 되나? 예, 공소를 취소해야 되잖아. 그럼 음,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거 재판에서 네가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 안 한다. 이렇게 또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 그러니까 재판에다가 다 밀어버리고 그럼 도대체 맞죠. 헌법재판소가 있는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사무총장님 참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음, 이 헌법재판소가 1978년 헌법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음, 그런데 만들어지던 그 당시부터 재판을 거친 것은 헌법소원 하지 못한다. 이게 제68조입니다. 음, 헌법재판소법 제68조예요. 음,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1987년이란 말이에요. 그로부터 20년 뒤인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말기 20년 동안 이 금방 말씀드린 법원의 재정 심리는 음, 재판이 아니거든요. 음, 재판이라는 것은 피고와 원고가 서로 싸워야 이게 재판이 되는데 음, 재정 심리는 재판이 아니고 검사의 불기소 행정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고 원고가 싸우는 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생긴 1987년부터 이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있을 때까지 20년 동안 음. 이 재정 심리에 대한 헌법 소원이 가능했습니다. 허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재정 심리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도 아닌 재정 심리를 이거 오지 말라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 논리도 되지 않는 이 엉뚱한 법을 2007년에 만들어서 재판도 아닌데 재판인 것처럼 해가지고서 못 오게 한 것이죠. 결국 이런 개정형사소송법 제262조인데요. 그 결과로 검사들의 횡포가 하늘을 치솟게 됐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물론 검찰이 완벽한 조직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적어도 한 번도 호소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있었는데 이것마저 없앰으로써 검사들이 오늘날과 같은 기고만장한 조직이 됐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뭐 고무줄 잣대를 대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뭐 법도 보시다시피 없고, 네,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형사 소송 관련해서 이제 그 불기소 처분 또는 아니면 기소 처분 관련돼서 헌법 소원을 해보면 자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헌법 소원이 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검사가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했어. 예? 응, 그러면 근데 이거는 보니까 법원도 우리 안 받아주고, 그래서 이제 헌법 소원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본권에 대한 그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원도 응. 안 받아주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헌법 소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예.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하지 아세요? 자, 그거는 네가 아직 재판에 끝까지 가본 적도 없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성의 예, 원리로 예, 네가 할 만큼 다 안 했잖아. 끝까지 대법까지 안 가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넌 안 예, 된다는 거야. 그럼 대법까지 가서 예, 하면 되냐? 이미 공소가 예. 끝났는데 어떻게 안 돼? 결국은 응. 아무 그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기본권의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합의를 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죠. 말장난을 한 그쵸? 거거든,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말장난 정도가 아니라 이 제도가 모순되는데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다른 거 다 하고 우리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충적으로 응, 한다. 응, 다른 거 다 거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다 거치고 오면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 너 그 재판소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여기 오지 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자, 제도의 완전 충돌이죠. 이것들이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엉망진창이고.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입법부가 음, 이렇게 제도가 충돌을 하면 이 민초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코 베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도가 자체가 충돌을 하면은 이게 모순이 되니까 입법부에서 손을 써야 되는데 입을 탁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법부가. 맨날 여야 싸우면서 의석 그거 더 많이 차지할까 싶어가지고 선거법 개정만 논의하고 있고 이런 그 법률의 함정에 대해서는 모르쇠, 나몰랑 하고 있는 것이 입법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전두환 말기 1987년도입니다. 이 전두환 말기에 생겼어요. 그때 헌법재판소법이 생겼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을 논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 이게 대법원까지 간 게 3심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갔는 거 재판 받은 거는 헌법소원 못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야 그런 게 어딨노 못한다. 그런 거는 재판소원이라 그럽니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에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그게 말이 되냐?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폐기를 시켰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내일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이 전두환 치하니까 전두환의 끈아bul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그 전날 밤에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회의록도 없고 회의한 사람들도 알 수 없는 내용이 재판 소원이 법안에 그냥 막 삽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의록도 없어. 회의록이 있으면 모두 다 도장 찍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무 회의록도 없이 그 법안 통과되기 바로 전날 밤에 그게 삽입이 돼가지고 회의를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다음날 법안이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재판소원 금지라는 것입니다. 입법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삽입이 돼서 통과가 됐으면 나중에 이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국회에서 야, 이거 누가 집어넣노? 책임자 누구야? 이래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이 국회가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죠. 이 국회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금 국회가 네, 전혀 지금 응, 이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법률적, 그러니까 헌법이 아니더라도 고칠 수 예, 있는 헌법재판소법은 그야말로 그 법률이잖아요.
헌법 네. 밑에 있는 그 68조 그 조항을 바꾸면 되거든. 근데 지가 안 바꾸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잘못 삽입이 된 줄 알면서도 국회에서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국회의 민낯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그러니까 떠들지 않는다. 근데 국회에서 어, 헌법소나 위원 제청해본 사람들 알겠지만 이거는 지금 그야말로 이 헌법 도대체 우리나라의 그 인권이라든지 헌법 소원은 어떻게 뭐 다 각하해 100% 각하해 거의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거 거의 없어요. 이거는 예. 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이 그 입법 쿠데타. 그러니까 입법부가 완전히 깡패. 그러니까 검찰만 욕을 할 게 못 된다는 아니 그러니까 다 것이죠. 똑같은 놈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아, 같은 그래요. 법적 카르텔로 묶여갖고 다 네. 그놈인 거에 된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떠들면은 불이익 당할까 싶어서 김진표가 음, 야, 국회의원들은 정당 공천권의 노예다. 이렇게 까발렸잖아요. 공천 못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 분명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1987년부터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국회입니까? 그런데요.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독일 제도를 모방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가 그렇듯이 이름만 따오고 내용은 엉터리로 집어넣어서 껍데기만 따오는 이런 게 우리나라의 전공이에요. 재판소에 배심원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런 결정권이 없고 그냥 들러리로 자문만 쓰고 자문만 하고 결정권 없으면서 배심 재판 제도도 우리도 있다. 이런 그, 에, 에, 그 행색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헌법재판소를 모방을 해서 우리나라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까지 그 대법원은 독일에는 각 주마다 있어요. 각 주가 독립국가 같습니다. 그 대법원을 거친 그 재판, 이것이 연방 정부의 헌법재판소로 오는데요. 그 헌법재판소의 약 95%, 90% 이상이죠. 90% 이상이 재판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가 재판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침해를 검증하고 이걸 감시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 재판소원이 독일에서는 95% 이상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야, 재판 거친 거 들고 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소에서 아무리 재판을 잘못해도 헌법재판소에 갖고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따로 놀고 헌법재판소 따로 놀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검찰은 또 검찰대로 불기소 처분 지멋대로 하고 따로 놀고 이렇게 각자 도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서 사법부가 오늘날 보듯이 엉망진창이 돼서 세계 167개국 가운데 155위를 기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판사 새끼들이 그 거의 옛날로 치면은 캄비세스 그 이라 저 그 왕의 사례에서 보듯이 옛날에 재판을 잘못하는 것은 그 껍질을 갖다 그냥 껍질 맞아. 인두 껍질을 그렇죠. 까갖고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헛껍데기. 그것도 산채로 그것도 자기 예, 그 캄비세스 왕의 그 사례처럼 지금 예. 이 나라의 지금 이 판사 검사 또는 이 입법부의 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한 통수. 그야말로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예, 사례들을 피해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예, 최근에 이제 그 최강욱 같은 경우도 보면 지가 당하니까 이제 막 그 문제가 생기니까 예. 이제 와서 막 갑자기 이제 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예? 요번에 송영길 대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이제 뭐 갔다가 급하니까. 와서 이제 잡혀오고 나니까 이제 예, 와서 이제 검찰을 이제 그 검사들 옛날 불기소
저기 김봉현 회장한테 받았던 그 술 접대 받았던 그 검사 3명하고 그다음에 예, 그 김영남 의원이 했던 그 간첩 조작 사건 이제 그 예, 판사 이 검사들을 지가 예. 국회의원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인재해야 된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 지가 보면서 속이 더 웃겨 당하니까, 먹는 게 아니 예, 자기가 아니 예, 보세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가 고난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 예. 당하고 지가 이제 똑같이 당하게 되니까 이제 와서 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집권하고 있을 때 좋은 시절 다 다 보내고, 보내고 또 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 이제 지는 그런데, 이제 지가 이제 할 고난도 없고 힘이 없을 때는 이제 와서 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나쁘면 예. 손발이 괴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갈 수 없고.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더욱더 웃기는 것이,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야, 너희들은 왜 재판소원을 안 받노? 헌법재판소 보고. 대부분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재판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왜 재판 소원을 헌법재판소에서는 받지 않고 모른 척하냐? 이거는 위헌이다. 해가지고 위헌 소원을 내십니다.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대해서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 아니다.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이유를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법재판소. 3심까지, 대법원까지 3심입니다. 3심까지 재판을 해도 재판이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네 번째 구제 장치, 그게 헌법재판소죠. 네 번째 구제 장치가 있는 것은 이상적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합헌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정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소원 여기 갖고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왜 거기 앉아 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정의의 실현은 얘기고 아니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거는 자 응. 그거는 이제 우리 정의연대에서 이제 한번 다시 예, 한번 그 헌법소원 다시 하자고요. 이제 저희도 알겠습니다. 예, 한번 해서 예, 다시 바로 잡아야 예, 되고 예, 이 지금 그뭐 송영일 같은 인간들이 많은 게 뭐냐면 자기가 권한 있을 때 최강욱 같은 인간이나 송영일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아마 이재명도 마찬가지일 거야. 지가 당 예, 대표에서 안 하고 지금 다 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가 당하잖아. 지금이라도 해야죠. 그 고쳐야죠. 저기 한동훈이 탄핵을 안 시키잖아. 저기 이재명이가 그 많은 한동훈이의 그 많은 그 위헌 사례를 보면서도 탄핵을 안 하잖아요. 지가 당해도 싸. 예. 난 이재명이가 하는 짓을 보면 당해도 싸다고 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오늘 본 건데, 한동훈은 아닌 것 같은데, 검찰 3명을 탄핵하겠다고 지금 하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만 꾸지람하고 못 되고, 아니 그거는 자, 해봐야 아는 거고 그 송영길이가 지금 예? 그 자기가 그 당하고 나니까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와서 해야 된다는 거야. 말이 돼? 지가 당 대표일 때 그 막강한 권력도 안 해놓고 예, 그렇죠. 정신 아니야 그래, 지가도? 예, 예. 전부 나도 다 당해봐야 안 되는, 그러니까 자 한다니까. 이 뭐 음, 우리 저기 뭐야 저기 우리 최 교수님이나 저나 뭐 소영 같은 애들은 이제 한참 우리 밑에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예, 한참 어린 애들인데 예. 그 인간들이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있는 고난도 음, 못하고 이제 와서 지가 예. 당하니까 이제 와서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렇죠. 그런데, 지가 당하니까 이제, 이재명 밟히고, 송영길 밟히고, 뭐 이런 사람만 관심이지. 이 민초들이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음. 지명도도 없는 민초들이 이 검찰 앞에서 얼마나 시달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개념들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해찬도 마찬가지고, 이해찬도 걱정이 이재명, 뭐 이런 이해찬도 것, 마찬가지지. 지가 그 막강한 권력 있을 때는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예, 문재인은 더 말할 거 없고 문재니까 그래서 네,
네. 지금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삼권 분립이 안 되잖아요. 그 안 안 되는 되죠. 이유 중에 똘똘 뭉쳐 있다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를 들면은 헌법재판소라도 그런 마지막으로 뭐 법의 보루가 돼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조차도 자기는 재판에 대해서는 안 한다, 뭐 한다, 뭐 온갖 핑계를 대서 위헌적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지 재판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권을 그런데도 왜 보호해야 되죠. 헌법재판소가 이 응. 잘못된 헌법을 위배한 이 법률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풀어야지 자기 족쇄를. 근데 왜 안 아니, 하냐고. 그거는 입법부에서 이 법률 잘못된 거 고쳐야 아니지. 되는데, 그래도 입법부가. 입법부에 명령할 수가 있어요. 응. 헌법재판소는 내 헌법재판소는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헌법재판소는 정의는 궁극적으로 실천할 수 아니 없다. 헌법재판소는 실현할 수 법률 없다. 위반을 판결했기 때문에 응. 입법부는 따라야 돼요 무조건. 헌법재판소도 할 수 네, 네, 있다니까. 네, 헌법재판소에서 입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고쳐야 네, 돼요. 이건 네, 법률로 야 헌법재판소 내가 하고 있는 내 법이 잘못됐으니까 너 고쳐라고 해야 된다니까. 그걸 네.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입법부도 따라야 돼요. 내몰랑. 그러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야 내가 나몰랑. 간번에 보니까 우리 법이 잘못되어 있다. 너 네. 바꿔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지금의 예, 예,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추달하지 못한 민초들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지. 그게 뭐 민초들이 뭐 법의 개정 권리가 있어요? 알아야지. 모르니까 못 찾아봐. 우리는 계속 이제 조정을 하는 거고 우리 아니, 지 밖으로 찾아먹으려고 그러면 정의연대가 알아야지. 나서서 이제 그런 어떤 헌법 부분에서의 이 진짜 기본권에 대한 이 잘못된 예, 헌법재판소법을 우리가 예, 철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뭐 잘못된 법 하나입니까? 뭐 국가보안법도 예, 지금 빨리 철폐를 해야 되고 지금 이게 지금 예. 나라가 이게 거의 뭐 조선시대 이전에 보다 옛날에 더하지. 더하지 전설시대보다 옛날에 더하지. 이거 예, 야만 국가예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예. 그래 놓고 야만의 시대라니까 위선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민주국가인 것처럼 민주가 행색을 무슨 하는 것은 민주야. 위선이거든요. 예, 저기 예. 막 전 세계 167개국에서 165위 뭐 이렇게 거의 뭐 꼴찌 앉는 거는 155위. 이거는 아프리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끝에서 11번째. 167개국 가운데. 아니, 경제대국 10위 나라가 이 도둑놈들이 그러니까 득실득실거리는 나라가 도둑놈들이 된 지금 것이죠. 거의 예. 뭐 이 진짜 이 있을 수 없는 관료 도둑놈. 어 어. 내가 진짜 이 윤석열과 같은 서울대 같은 동기지만은 아니 그게 아니, 제가 인간입니까? 맨날 하는, 거의 뭐 지금 지금 오늘 또 저기 어디야 저 프랑스 가고 또 지각하고 술 처먹고 아마 밤늦게 술 처먹다가 이제 아마 늦은 것 아니, 같은데. 사무총장님, 제가 예. 말씀드리잖아. 윤석열 하나만 그러면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끝. 자, 하여튼 뭐 우리 정의연대에서 예, 어떻게든지 이 국민들한테 여론을 좀 예, 환기해서 빨리 예, 미력을 헌법재판소법도 보태고, 고치고 네,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부산과 서울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우리 이제 줌으로 이제 이 네. 모교 시사 토크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